대부분도 그런 계획도 살려놔야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과부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 걸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주제가 아닌데 자세히 써놨는데 한번 관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가 이제 사법적으로 제왕적 대부분이 앞서갔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사실 그건 간단합니다. 대부분이라고 갖다가 호전해버리고 2년으로 해버리면 간단히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법관을 또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저는 사법평의제도는 국회의원들을 솔직히 제가 안 믿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나쁜 분들은 아닌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원들도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평의제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 황동수 교수님이 주창을 하셨는데 제가 관내에서 주장한데요. 격간에서 회의에서 선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역시 중과부적으로 또 사법평의제 도입된다 그러면 범칙에 넣고 구칙에서 이거 시행은 국민투표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이 다르냐면 사법부의 독립이 상당히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관이 대법원에 가면 전부 그냥 쫓겨나서 재판도 못 받아보고, 여러 가지 심리 구속행위는 이런 거 해갖고 지금 제 아는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양반 이야기인데,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맨날 일만 하더라고요. 근데도 5년, 6년씩 쌓여있어 사건이. 간단하게 대법관 한 50명 늘려보면 잘해 끝나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그런 걸 주장하는데, 그러면 훨씬 헌재는 9명이고 대법관은 50명이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강화책으로 상고부본 제도를 도입하겠다. 재판을 3번 받게 해주는데 제대로 된 재판을. 근데 대법관을 늘리자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성 여기 써놨고요. 저기도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9명을 3명씩 해가지고 2년마다 좀 바꾸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가지고, 성향이 바뀌고 또 그냥 합헌이 되고 유연이 되고 합헌이 되고 난리가 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변호의 조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하고 짱배우는 게 조세 법률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그나 카라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도 두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죄형 법정주의는 변호사분들이 열심히 주장하는데, 조세 법률주의는 사실 이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챙겨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번에 세무사 분들한테 자기들도 의견 좀 내라. 세무사 받을 때 우리가 좀 가서 조력을 여기 권리를 회원분들이 넣어달라. 왜냐면 변호인 그렇게 아무리 봐도 세무사는 회계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것을 넣었으면 국민들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지금 발제하신 분과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꽤 나왔습니다. 좀 발제하신 분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홍성기 교수님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토론은 충분하고 평론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충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강론도 핵심을 볼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타킹에서 이야기했던 정부 형태의 문제와 이 사법적인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헌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사법권 성립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 변호사님이 문제적인 다중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사법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과 좀 더 구체적으로 특히 사법의 정치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좀 세심한 꼼꼼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본 논문 다시 한번 뒤지고 보니까 이제 90페이지인데요. 사법권의 독립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문제는 근데 다층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논문을 제가 봤고, 그걸 제가 정리한 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법관 차원, 전체사법부 차원, 그다음 내부식 통제 차원, 이걸 통제차인데
칼럼이 4가지, 차원이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법권 독립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다층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을 이제 각 측의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검사의 어떤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문제는 남들 설득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경과의 수사권 중립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법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검사 영장 청구권은 헌법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는 2017년 멕시코 헌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법률 차원입니다. 법률 차원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물론 이제 영미법계 국가 예외지만 상당수의 국가가 여전히 검찰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제 문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검사에 대해서 특정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민변의 제안대로 이거 갖다가 삭제를 해버리면 이제 결국 2가지 옵션이 나오죠. 경찰의 전속조 주는 방안, 영미법, 아니면 조다 주는 방안, 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2가지 옵션도 각자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는 게, 2기관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저는 영장 청구 자체가 갖고 있는 미치고 갖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치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남용의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찰에 독점시키는 방안,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제도보다 과연 전문성의 원칙이나 독립적인 원칙이 부합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부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과 조력권 변호인과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되게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동의하고,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빠지는 게 진술 거부권과는 별개로 진술 거부권은 고지받을 권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요게 기본권이 아닌 데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상의 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학술상으로는 이것도 기본권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제에 저는 형사 절차에서의 어떤 피해자의 어떤 권리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도 아예 기본권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신제 배신제 도입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예전 논문도 쓴 적이 있지만 2003년도에 굉장히 역사가 있죠. 사개위에서 이제 논의가 됐고, 2008년도에 국민 이제 참문열 재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굉장히 변형된 형태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헌법 쟁점 중에 하나가 미국식의 형사 배신제, 유럽식의 참신제를 도입할 때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근데 헌법 개정 없이 도입하면 이게 위헌이냐라는 이제 논쟁이 발생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 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과 법률 지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법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103조,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관한 103조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저는 충분히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반면에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헌법과 법률을 정한 법관이라 하면 직업관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또 반론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변형된 게 큰데 배신단의 의견에 희석력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이 됐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제 차제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일단 배신제와 참신제가 이제 쉽게 도입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법행위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도수 교수님이 제안을 하시다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델, 특히 사법행위의 모델은 제가 아는 바로는, 과문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사법행위가 통제하는 기관은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다 포함해서 통제를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제 그 문제의식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갔을 때 좀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국회가 개입을 하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국회 개입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민주통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 관점에서 정치 문화가 굉장히 부신적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정치 문제를 보신사는 특히 모든 문제를 보수와 진보로 흑백 논리, 진리 논리를 보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부신적인 정치 문화 생각하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병의 모델이 도입됐을 경우에 오히려 사업병 독립, 특히 정책 중립성, 입법부로부터의 정책 중립성이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게 민주 통제가 정치적 통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의 민주화에 관한 어떤 피터 러셀 교수의 그 툴이죠. 그의 관점에서 이제 독립성과 민주화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에서 또 생각이 좀 다르네요. 또 여러 가지 등등해서 토론이 있었고요. 두 분 토론자분의 토론에 관해서 우리 발제자분께서 먼저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그 부족한 발제문에 좀 풍부하게 해주신 두 분 토론자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제기하신 첫 번째가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 수사 분리의 원칙에 한국 사회에서 현실 정확성, 조금 이제 좀 너무 빠른 시기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같이 엉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적정한 현실 정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십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불신만큼 경찰에 대한 믿음 없음이 되게 이제 국민적 확신으로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논의가 좀 풀리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만약에 이 삭제를 해서 양자 모두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형사 총량을 높이는 방식을 작동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변 차원에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요. 1차적인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되 그것이 기각됐을 때 보충적 영장 청구를 다시 하려고 하면 검찰에게 부여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설계될 수 있고, 결국은 수사는 전국적으로 경찰에 가고 기소는 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소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의 풍부화나 탄력성 부여를 위해서 좀 넘어가야 되는 어떤 배신자 참신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논의를 위해서 좀 해야 된다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바로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정책적, 입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재 구성 혹은 사법평의에 있어서의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하에 그 과도한 정치화가 생겨날 우려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지당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헌재 구성에 관해서는 가중다수결 요건을 따로 두더라도 전부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법원에 대해서 혹은 법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법관회의에게 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점 때문에 사법평의가 전적으로 국회에 의해서 그 추천되고 구성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겠지만, 현재 설계되거나 제안된 방식이 법관회의, 근데 이제 법관회의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또 법관이란 분들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또 상당히 보수적인 편향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관으로 또 절반을 채우는 것이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확고히 하는 방안일 수도 있어요. 법관은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좀 아우를 수밖에 없는가라고,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혜를 모으다 보면 이번 2018년 개헌에는 이 부분이 좀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대법원장 임기 2년제 관련해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원엄대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대법관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그 독점적인 제청권을 어떻게 그럼 분산시키는 그 대법관에 대한 것들이 같이 좀 논의될 수 있는 통제장치, 내부적, 외부적 통제장치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 사회의 사법개혁이 더 풍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민변 안에서도 이 부분은 약간
경론이 있었고 저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개헌특위 자문위 국가에 저희 민변회원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성창희 변호사님이고 이제 저희 그 황도수 교수님과 같이 함께 이 사법평의안을 좀 적극적으로 밀고 계셔서 성창희 변호사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발제하는 게 좀 맞았고 제가 이제 오기에 좀 다소 좀 아직 부족합니다만 좀 일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대신 발제하게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새겨 들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고집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번 얘기가 마지막으로 하면 민주화운동 보상법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으면 재판장 화해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민주화운동 받으신 분들이 초기에 작은 액수의 보상을 받고 이후에 국가배상을 오히려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이해하는 항상 문제가 되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좀 당장 힘들까 보상 체계나 보험 체계가 완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에 약간 돈을 받았다든가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탄력성을 부여해서라도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헌법의 경상헌법 체제에서 두는 건 가급적